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다이내믹했죠?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당했는데 트럼프가 다시 되면 어떻게 될까?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이제 트럼프 이거는 뭐 이제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 아니겠죠? 네. 트럼프 자 그러면 1기 때하고 2기 때가 뭐가 다르냐? 자 1기 때는요, 트럼프 1기 때는 아무도 트럼프가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공화당 주류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사실 저게 말이 되는 정책이냐? 맥케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공화당 주류에서 굉장히 트럼프를 반대했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었고요. 실제로 관료들이 트럼프의 그런 것들을 좀 뭉개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 좀 완화가 됐었던 부분도 있죠. 그래서 내각도 굉장히 좀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약했죠. 근데 지금은 사실상 2기는요 공화당 주류를 장악했습니다. 거의 다 미국 의원들이, 상하원 의원들이 대부분 충성 서약을 했죠, 트럼프한테. 그래서 지금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죠. 예, 섀도우 캐비넷. 이미 이제 내각이 대충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기에 포함될 것 같은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외교가들이 들썩거리고 있죠. 빨리 잡아야 된다고. 지금 트럼프. 그래서 1기 때보다는 2기 때가 더 강력하고요.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번에 대선 하고요, 의회 선거 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상원은 공화당이 이길 것 같고요. 이번에 상원 같은 경우 34명 뽑죠. 34명. 보통 100명이 상원인데 상원 보통 한 3분의 1씩 뽑아요. 그래서 이번에 34명인데 상원은 공화당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은 현재 딱 거의 50대 50인데 해리슨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지겠죠. 근데 이제 하원도 지금 애매하긴 한데 하원은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더 강력해지겠죠. 진짜 슈퍼 파워입니다. 정말 진짜 슈퍼 파워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그럼 트럼프는 뭐냐? 아메리카 퍼스트니까요. 미국 우선주의죠. 미국 우선주의인데 일단 관세.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더 높이겠다. 그리고 동맹국들한테도 10% 일괄 부과하겠다. 아마 우리나라는 또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죠? 관세를 올리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감세를 합니다. 사실 이게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한 번은 이게 불확실성을 녹일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덜컹거릴 수도 있어요. 그때 털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감세를 하는데 보통 공화당이 또 신자유주의잖아요. 그러면 보통 감세는 새로울 건 없습니다. 대신에 재정 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감세를 하면서 균형 재정을 하죠. 근데 트럼프는 감세를 하는데 또 재정을 확대합니다. 이거는 트럼플레이션이죠. 지금 벌써 국채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채권 가격이 정말 많이 빠졌죠. 왜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재정을 확대하면 국채를 많이 찍어낼 거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튀어 오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죠. 방위비. 그래서 방산주들이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ESG. 자, 트럼프는 지구온난화 이거 안 믿습니다. 지구온난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ESG가 상당 부분 후퇴될 것 같고,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 이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아무래도 친환경 쪽,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것들, 네,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근데 트럼프는 또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죠. 만약에 요게 비용이 더 싸면 요거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막 이렇게 퍼내면 가격 경쟁이 될까 이런 걱정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IRA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오늘 트럼프는 그냥 막간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꽤 많네요. 자,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이죠. 네, 애플 인텔리전스가 저의 당초 예상과는 무색하게 제가 대차게 틀렸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교체 수요를 자극할 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현재 아이폰 지난해 출시된 15 시리즈의 이제 프로하고 프로 맥스 하고 맥의 M1 이상부터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제 쓸 수가 있죠.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자, 전체 애플 사용자 한 15억대 정도 될 것 같아요. 15억대. 자, 15억대 중에서 이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가 자극이 될 거다. 왜냐면 향후 한 2년 동안 온디바이스 AI,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맥 같은 거 이게 한 5억대 정도가 팔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향후 2년 동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잠재적으로 교체해야 될 물량이 한 12억대는 될 거다. 이것도 물론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애플 인텔리전스가 내가 이 기기를 바꿔야 될 만큼의 뭔가 킬링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네. 근데 그게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된 이후로 주가가 20% 가까이 상승했어요. 상대적으로 나스닥 100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는 미국에서는 확실히 먹혀들었고요. 암 같은 주가도 보면 확실히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국내에서는 온디바이스 AI가 별로 안 먹힌다. 자, 그러면 온디바이스 AI가 안 먹히면 애플 쇠주를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애플 쇠주로 보면 LG 이노텍, BH 같은 회사들을 봐야 되는데, 만년 저평가주 LG 이노텍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정말 오랜만에 분석해 보는데요. 정말 이렇게도 빠져도 되냐 이런 정도였는데, 정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늘 대부분 시장이 다 빠지는데 오늘 오릅니다. 네, 지금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이 회사는 광학솔루션 카메라 모듈이죠. 네, 카메라 모듈. 대부분 애플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판, 소재. PCB 쪽이겠죠. 그리고 전장 부품. 요 세 가지인데 사실 광학솔루션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카메라 모듈 회사라고 봐도 거의 무방한, 전장 부품도 그래도 꽤 의미 있는 매출을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조 3천억 카메라 모듈에서 했고요. 올해는 한 18조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판 소재가 작년이 한 1조 3천억 했고, 올해는 네, 한 1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전장 부품은 작년이 1조 5,70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1조 6,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자, 당초 예상보다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어요. 왜 상향 조정됐냐? 일단 애플 때문입니다. 애플 아이폰 효과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아이폰 16이 올 가을에 나오잖아요. 네, 16 시리즈가 가을에 나오는데, 작년에 15, 그러니까 아이폰 15 시리즈가 작년 연내 생산된 물량이 한 8,100만 대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협력사한테 애플이 자, 올해 16 시리즈 생산할 물량을 한 9천만 대 정도로 준비해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정도 생산하겠거니 했는데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에 막 수요가 붙으니까 애플이 우리 9천만 대 정도 생산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12%가 증가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고, 자, 지금 한 2분기 실적 전망치가요. 매출이 한 4조 5천억,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익이 한 3,200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많게 보면.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이제 추정한 건데, 근데 올해 연간으로 지금 추정하는 게 1조 한 1,500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원래는 1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반기에 그러면 적어도 8천억 이상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싸다, PR이. 지금 그렇게 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실적이 매출이 20조 6천억이었고 영업이익이 8,310억이었어요. 근데 현재 오늘 7월 16일자 기준으로 시총이 7조 1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올해 당초 실적 전망치보다 매출이 22조까지 늘어날 수 있고 영업이익은 지금 1조 1,500억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1조 2천억까지 만약에 본다 그러면 지금 시총 7조는 너무 싸니까 지금 막 땡기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사실 애플 아이폰에 카메라만 납품하는 회사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멀티플이 좀 저평가 받았었는데 사실 AI 시대에서 보면 카메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멀티 모달이 되면 결국 이미지를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기존에는 IT 기기하고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하면 어떻게 합니까? 텍스트 혹은 이제 음성 정도로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앞으로는 AI가 그냥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그걸 가지고 많이 소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쪽에서도 카메라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설계 기술도 있고 그리고 여기 관련된 솔루션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LG노텍이 멀티플 측면에서 한번 재평가받을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재평가 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싸다. 이런 관점입니다. 또 트럼프 이야기예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의 나라 대통령을 뭐 이렇게 자주 자,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였잖아요. 트레이드. 이게 트럼프가 결국은 주식시장을 살려줄 거야. 더 부양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했고 채권은 한번 초창기에 큰 조정을 받았죠. 근데 요게 이제 총격 사건 이후로 요게 트럼프 리스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판을 세팅하려고 하니까 다 엎어버리는 거죠. 다 엎어버리는 상황이고 요게 이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혼돈이죠. 예,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혼돈인데 이게 결국은 트럼프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은 그동안에 빅테크 중심에서 자, 이게 중소형주 보통 러셀 2000이라고 하죠. 네, 러셀 2000 그리고 경기 민감주 방산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도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국 증시는 그동안에 주도했던 AI, 반도체, 사실상 HBM 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받았는데 자, 그러면 미국처럼 중소형주하고 경기 민감주 어떻게 됐냐? 못 올랐습니다. 반도체도 빠지고 자, 얘들도 그냥 같이 조정받고 일부 바이오가 뭐 덜썩덜썩 하더니 결국은 큰 힘을 못 내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한 매력도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야당 쪽에서 금투세 이야기, 금투세 이게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계속 그냥 썰만 나오고 있고 확실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리고 AI 반도체라는 게 결국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갔잖아요. 서버 인프라 쪽하고 서버 인프라에서 요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은 가는데 우리나라는 못 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래 HBM은 인정.
AI 반도체에서 핵심 수혜주 인정.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좀 애매한 거죠. 자, 그러니까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D램을 더 많이 쓴다. 낸드를 더 많이 쓴다. 자, 물론 이거 수혜도 맞는데요.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가요? 이게 매력도 측면에서. HBM하고 커머디티 쪽에 수혜를 본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수혜 강도,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도 이런 데서 좀 큰 차이가 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프로세서 쪽으로 한국이 크게 수혜를 못 본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해외, 국내 투자자들 모두 포함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국내 시장에서 기회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한테 달려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한테 달려있다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여기는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기판 쪽. 와, 기판? 근데 기존에 우리 이야기는 전통 기판 말고, 플라스틱 말고,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아시죠? 글라스 코어 기판. 원래 상승 사이클의 피날레는 항상 장비에서 소재 부품으로 갔다가 댓글 보니까 이거 언제 올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사실 장비에 비해서 특히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에 비해서는 진짜 못 올라오고 끝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죠. 연초 대비해서는 올랐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판이 피날레를 장식하는데, 이번에는 글라스 코어 기판이라는 새로운 거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글라스 코어 기판 쪽에서는 그래도 국내에서 필옵틱스 같은, 그리고 HB테크, 캠트로닉스, 삼성전기, 이런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만하지 않냐, 기회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쪽에 어제 반등 폭을 보면요, 오늘 7월 23일자 네, 촬영인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반등을 했거든요. 5% 반등을 했는데, 사실 국내 오늘 반도체 반등 폭은 굉장히 좀 약해요. 네. 그동안 조정받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좀 당분간 테크 쪽을 보면 미국 테크가 좀 더 낫지 않냐, 하반기.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쪽은 뭔가 돌려 세우려면, 분위기를 반전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국내 쪽은 이제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 절대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증시에 지금 사실 펀더멘털이라 그러면 결국 수출인데, 내수 기대하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내수를 기대하고 제 채널 보시는 분이 있나요? 그럼 핀트 잘못 잡았는데, 사실 수출밖에 기대할 게 없죠. 그리고 수출 중에서도 지금 보면 반도체 수출 비중이 7월에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제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프록시 같은 나라가 됐는데, 그만큼 이제 수출 쪽에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 못 먹어도 고 하려면 네, 결국은 반도체 수출 쪽에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코스닥 대장 반도체 주식이죠. 네, 리노공업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테스트 소켓 하는데, 이게 핀 타입이죠. 핀 타입은 주로 시스템 반도체 향이죠. 그리고 테스트 소켓에 쓰는 핀, 리노핀이라고 합니다. 네, 리노핀. 그리고 기타 의료 장비, 지멘스 쪽에 부품이 들어가죠. 소켓은 작년에 1,580억, 올해는 1,8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핀은 작년이 710억, 올해는 810억. 그리고 기타가 작년이 270억, 올해는 한 31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매출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지만 이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 자, 이게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보통 보면 모바일 AP가 주로 메인이었는데, 요게 이제 AI, 반도체, HBM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용 칩, 그리고 XR 같은 메타버스 디바이스. 자, 이런 쪽이 확장이 되면서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2018년 정도 보면 마진율이 30%대 후반대 정도였어요. 30% 후반대 정도였고, 작년 요게 44.8%까지, 마진율이 40% 중반대까지 높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출이 빠지는데, 매출이 성장이 없는데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제품 믹스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P가 뭔가 리딩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Q까지 올라오면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스트 소켓 쪽이 어떻게 보면 Q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테스트 소켓이 많아지면 프로브 카드나 소켓 수요가 많아지면 리노 핀도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요. 네, 작년은 매출 2,556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143억. 7월 23일자 기준 시총은요. 3조 2,4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년 전망치는요. 매출 3,000억, 영업이익은 1,30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많이 해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나는데 결국은 테스트 소켓 쪽에서 성장이 나오는데요. 3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리노핀이나 의료 장비보다는 결국 테스트 소켓 쪽에서 뭔가가 이제 성장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또 마진율이 개선되는 흐름. 결국 온 디바이스 AI 칩들이 많아지면 여기 이제 테스트를 하는 소켓이나 이제 핀들이 더 커스터마이징 돼야 되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데요. 제가 이 수혜 폭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생각하는 기대감보다는 시장에서 좀 인정해 주는 게 좀 낫지 않냐, 당초 기대보다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노공업 같은 테스트 소켓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 AI가 본격적으로 AI PC가 되거나 아니면 AI 스마트폰,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이런 것들이 되면 결국 이제 우리 커머디티 DRAM들이 2기가나 4기가 정도에 추가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SSD, 요즘에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실질적인 수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항상 이제 시장이 옳죠. 네, 시장이 옳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게 여러분들이 같이 스텝을 밟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 심텍 같은 회사들도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동안 거의 1년 6개월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AI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회의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에 대해서도 이제 공급 과잉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되게 피하고 싶은 주제긴 한데요. 자, AI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거품론. 근데 제가 AI 거품론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창 좋을 때. 왜냐면 이게 서버하고 클라우드 사이클이었잖아요. 이게 1년 6개월 지속됐어요. 그런데 저는 AI라는 건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은 보통 10년 사이클이거든요. 그런데 10년 사이클이라도 중간중간에 거품이 끼긴 합니다. 낄 수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한 5년 동안은 거품이 그렇게 터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요 서버 클라우드에서 결국 디바이스로 가야 되거든요. 디바이스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요게 잘 이어지면 매끈하게 사이클이 조금 조정받고 갈 수 있고, 요게 만약에 매끈하게 연결이 안 되면 우리 릴레이 경주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바통을 딱 넘겨주는데 잘 받으면
약간 속도 놓쳤다가 다시 탁 달려가는 거고요. 바통 떨어뜨리면 한번 쿵 하고 가는 건데, 지금은 후자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좋지만 이게 이제 숫자로 따져보니까 약간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정치 변수까지 더해졌죠. 정치 변수가 더해졌는데요. 결국 이 혁명을 뒤엎을 만큼의 어떤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에 덜컹덜컹 하는 거죠. 어쨌든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한 번은 덜컹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착륙도 덜컹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연착륙은 지금 뭐 분위기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매끈하게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구글 CEO 알파벳 순다르 피차이, 이분의 코멘트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면 분기에 12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AI 쪽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가지고 언제 돈을 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투자자들이. 그러면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요, 여기에 허술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논쟁을 붙으면요, 항상 비관론자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비관론자들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리고 숫자 딱딱 나옵니다. 근데 낙관론자들은 굉장히 뭐 어디가 허술해요. 저거 약간 뻥 같기도 하고 약간 사기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돈은 누가 벌죠? 네, 낙관론자가 버는데요. 순다르 피차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과잉 투자일 수도 있다. 근데 과잉 투자로 인한 리스크보다는 과소 투자를 할 경우에 리스크가 있는데, 차라리 과잉 투자 리스크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소 투자의 리스크는 왜 크냐? 자, 여기서 제가 시장이 이거를 약간 편한 대로 해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행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은 빅테크들은 AGI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AGI가 금방 되겠습니까? 자, AGI 경쟁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스케일링 로, 그리고 두 번째가 이머전트 어빌리티. 이 두 가지 특징을 기본으로 하죠. 스케일링 로우는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만 넣어주면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지는데, 자, 요거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의 특징이 그렇죠. 지금 개발하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다 요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컴퓨팅 파워를 구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실상 거의 비이성적으로 구매해서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고, 빅데이터. 빅테크들이 그동안에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했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빅데이터가 요즘에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요. 학습 데이터가 지금 부족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질의 언어 데이터는 25년에도 품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빠르면 25년, 늦어도 2030년. 그동안에는 컴퓨팅 파워가 엔비디아 칩이 제일 수급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빅데이터가 부족해질 수도 있겠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과소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요,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돈과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서 안 될 경우보다는 안 해서 계속해서 경쟁이 뒤처질 리스크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순다르 피차이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그게 결국 모든 빅테크들이 추구하는 지향점인 겁니다. 예전에 월드와이드 웹 때도 조그만 요 검색바 하나 가지고 화면에 조그맣게 뜨는 이 검색바 가지고 누가 돈을 버냐. 근데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왜 저렇게 빅테크들끼리 경쟁을 해야 될까? 돈과 인력을 투입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을 때 요 휴대폰에다 굳이 성능 떨어지는 컴퓨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왜 저런 돈질을 할까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과연 그 혁명을 수혜를 누렸을까요? 투자자로서 위너가 됐었을까요? 물론 자기의 생각을 나중에 바꾸고 거기에 편승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위너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재미 눈 뜨고 시장을 보면 결국은 이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죠?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너 FSD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엔비디아 H100을 9만 개를 살 건데,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15만 개, 20만 개 살 건데, 이 이야기 합니다. 자, 그게 동문서답 같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테슬라도 이 AGI를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컴퓨팅 파워를 키우고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자, 테슬라는 사실 빅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멀티모달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상당 부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특화된 모델로 뭔가 안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웹에 있는 언어, 우리 텍스트 데이터들은 클롤링해서 대부분 다 빨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상당 부분 몇 년 안에 소모될 거고, 동영상에 대한 데이터도 2030년까지는 이게 상당 부분 소모될 거라는 게 지금 주요 AI 연구자들의 의견입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그래요. 결국은 겁나게 돈을 써서요. 겁나게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그 다음에 독점이 되면요. 겁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거의 직장 생활 시작할 때쯤 강남역에 내리면 거기 그 강남역 계단에 지마켓 광고가 그때 당시 이효리 씨가 모델이었는데 거의 뭐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마켓이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게 그때 당시로는 한 2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지마켓이 계속해서 돈을 까먹는데 계속해서 규모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 많이 받았고 저 회사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겁나게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게 J컵으로 올라갔어요. J컵으로. 결국은 이베이에다가 팔았죠. 그래서 인터파크라는 회사가 이제 원래 사내 벤처로 시작한 G마켓이 결국은 인터파크를 넘어섰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플랫폼이라는 거는 태생적으로 독점을 목표로 하고요. 그 독점이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돈 버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AI 투자가 6천억 달러인데 지금 매출이 나오는 게 1천억 달러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모바일 혁명이 시작될 때 제가 거기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그런 빅사이클을 한번 경험해보고 세상이 바뀌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약간 거품이 올라온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예쁘게 지금 걷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더 AI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서도 결국은 AI는 계속해서 주도 섹터, 주도 산업, 핵심 산업이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색깔이 기존의 조 바이든 정부의 색깔하고 조금 달라질 거예요. AI도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방향성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죠. 트럼프 쪽에 거의 다 이제 붙으면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규제 완화, AI 기술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자. 우리 창의성의 벽을 허물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결론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사야 돼? 네, 빅테크는 유효합니다. 네. M7이라고 하는 빅테크는 유효하고요. 그 안에서 매력도는 또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테슬라, 애플 같은 회사들은 온 디바이스 AI에서 핵심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 부각될 수 있고 새로운 주도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 보였던 이 상승 에너지만큼은 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예. 향후 이제 AI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변수가 있죠. 우리 서버 인프라에 있던 AI가 디바이스 단으로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지. 여기서 이제 사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면 디바이스에서 보면 기존의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겠죠? 네, 스마트폰. 하고 PC. 여기에다가 AI가 컨버전스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뉴 디바이스. 뉴 디바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자율주행차, 로봇, 그리고 XI 같은 거. 여기에 AI가 또 반드시 필요해지겠죠.
사실 AI의 미래로 보면 여기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는데 사실 AI의 현재는 결국 이겁니다. 시장에서 좋아하는 거는 미래에 대해서, 뉴 디바이스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저는 가장 주목하는 게 결국 빅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가 계속해서 빨리 소진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2025년이 되면 이 빅데이터가 빨리 소진될 수 있고 결국 퍼블릭 빅데이터 있잖아요. 퍼블릭이 빨리 소진되고 이제는 결국은 프라이빗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 이 프라이빗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폰하고 PC 쪽인데 특히나 스마트폰 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애플 인텔리전스를 굉장히 과소평가했다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 LLM 업체들이 오히려 애플 쪽으로 다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은 여기서 결국 자체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자, 우리 사용자들의 보안이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보관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여기 자체 데이터 센터. 여기는 애플하고 사용자들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애들은 함부로 못 가져가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MBC 라디오 나가서 이거에 대해서 다 풀어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애플이라는 회사가 개인정보, 프라이빗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당연히 비식별, 비정형 데이터는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애플이 발표할 때는 당연히 개인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터치하지 않겠다. 우리가 따로 보관해서 이런 걸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자체 데이터 센터까지 이제 구축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 온 디바이스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이전트 AI. 나한테 최적화된, 맞춤화된 AI 비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나한테 최적화된 AI 비서가 되려면요. 얘가 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비서가 자기가 모시는 그 임원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취향인지 모르면 잘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에이전트 AI를 쓰려면요.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나쁜 회사라서 데이터를 막 이렇게 몰래 훔쳐가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알아서 준다니까요. 알아서 주고 이게 결국 멀티모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빅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딱 부분만 잘라서 들어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그게 결국 빅테크들이 가장 매끄럽게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온 디바이스 AI가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회사가 두 개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애플하고 퀄컴인데요. 퀄컴은 기존에 이제 모바일에서 PC 쪽으로 AI 스마트폰 애플, AI PC는 퀄컴한테 핵심 키가 있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애플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자, 애플은 아이폰이 주력이죠. 네, 아이폰이 주력이고,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그리고 서비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23년 기준으로 보면요. 23년 기준으로 보면 아이폰 매출이 한 2,006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가 283억 달러. 그리고 맥북이 294억 달러. 그리고 서비스가 852억 달러. 그리고 애플 워치다. 네. 에어팟이 있으니까 웨어러블. 요게 한 연간 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오늘 날짜 8월 6일자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은요. 네. 시총은 정말 부럽습니다. 네. 3조 3,700억 달러.
원 아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AI 조정에서도 굉장히 견조하게 버텼어요. 사실 애플은 그동안 AI 쪽에서 이제 열등생이라는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버텼던 측면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결국 아이패드 쪽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여기 프로 시리즈에 M4 칩을 처음으로 탑재를 했잖아요. 그동안 M4 칩은 맥북에 주로 쓰다가 이번에는 아이패드에다가 전략적으로 많이 밀었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약간 샘플 테스트는 아이패드로 해보고 결국 아이폰으로 가는 수순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3분기 24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858억 달러 기록했고요. 요거는 전년 대비해서 5%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EPS는 1.4달러, 이게 전년 대비해서 11% 성장한 거고요. 사실 달러 강세 때문에 해외에서 판매한 것들이 좀 약간 환차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하고 EPS가 굉장히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아이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 빠졌는데 최근 뭐 분위기 비하면 선방한 거라 볼 수 있고, 이번에 아이폰 15 시리즈, 작년 가을에 출시된 아이폰 15 시리즈에 중국에서 할인 판매를 했는데 이게 좀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24%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는데 이게 이제 프로하고 에어 모델, 신모델 효과도 있고 결국 이제 M4 칩을 탑재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4분기 가이던스도 꽤 준수한 실적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아이폰 16, 16 시리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서는 iOS 18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이것들하고 또 맞물려서 하반기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가가 좀 잘 버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는 시총이 1775억 달러 정도 기록하고 있고, 이게 AI PC 기대감으로 상반기 내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올 상반기 내내. 근데 최근에 이게 윈도우 OS하고 호환 문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최근 주가 조정을 받았고, 이게 선행 향후 1년 동안 이제 포워드 실적 기준으로 지금 PR이 18배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요거는 사실 통상 20배 봤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에 이제 스냅드래곤 서밋 행사에서 오라이온 CPU에 대해서 좀 공개가 있고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4분기 가이던스 매출 99억 달러, EPS 2.55달러 제시했으니까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퀄컴도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서 좀 주목할 만한 회사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만에 미국 기업 분석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종종 이슈 있으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수출 굉장히 좋죠. 최근 반도체 수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결국은 증가율이죠. 네, 증가율. 반도체 증가율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재밌어진 게 있는데요. 수출 국가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사실 예전에 우리 수출 그러면 중국이 정말 압도적이었잖아요. 중국이 압도적이었는데 미중 패권 전쟁 이후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다변화를 했고, 이게 이제 미국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가게 됐고, 사실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거의 대등합니다. 거의 비등비등하고요. 7월 들어서는 중국 수출이 좀 더 늘면서 이제 중국이 다시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가 됐는데, 예전에는 정말 압도적인 중국, 그래서 안미 경중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었죠.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에서 보면 특히나 지금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인데, 미국 쪽 수출이 좋으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중국 쪽 수출이 좋으면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결국 SK 하이닉스는 HBM이니까 이게 AI 서버 쪽 메인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중국 쪽에 들어가는 건데 PC 쪽하고 스마트폰. 그래서 약간 이쪽은 B2B 성격이 강하고 여기는
B2C 성격이 좀 강한 거 아니냐. 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투자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숫자가 너무 좋고 수출도 너무 잘 되는데 주가는 반대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자, 세계 경제의 선행지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제일 먼저 꼬꾸라지고 제일 먼저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대한민국 경제의 선행지표는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사실 반도체가 그래서 글로벌 경제의 최선단에 있는 선행지표다. 자, 그러면 반도체의 선행지표는 알 수 없나요? 예. 예전에는 되게 알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제품들이 다각화돼 있고, 사실 B2B 제품은 이제 서버 쪽이었고, 그리고 B2C 쪽은 PC나 스마트폰 쪽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워낙 복잡다단했는데 최근에 보면 결국 이거죠. 네. 성장은 지금 AI 서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뭔가 선행성을 보는 것을 찾으려면 결국 저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아마존, MS, 구글. 이런 업체들의 이익과 캐펙스. 지금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특히나 AI 쪽, 서버 쪽의 동향은 미국 빅테크들, 특히 IT 기업들의 이익 흐름이 한 9개월 정도를 선행하더라.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얘들이 대부분 지금 AI 서버를 사주고 있는데, 요게 반도체 경기에 한 9개월 정도 선행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빅테크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보면요. 이게 미국 IT 기업들, 뭐 테크 통신 기업들, 요 기업들의 24년 1Q가 거의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무려 30% 이익 증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2분기에 요게 보니까 19%로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9개월 선행한다 그러면 내년 반도체 실적들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요게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16%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반도체가 정점을 지나서 조정받는 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고민이 또 있습니다. 그럼 25년은요, 이게 실제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전망치가 18%로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정받은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정점은 끝났는, 반도체 사이클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올라가. 그래서 참 헷갈립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그리고 철저하게 AI 서버 쪽 사이클이었다는 것도 특이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면 우리가 좀 상당 부분 좀 뭔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젯밤 같은 경우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국내 시장 테크 반등은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굉장히 흔들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실히 좀 입증이 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조정장에서 IT 신이 지금 뭐 사고 싶냐, 지금 현금 있다 그러면 저는 삼성형제를 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그닥 긍정적인 뷰를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왜 갑자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 자, 일단 7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중국 반도체 수출은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SK하이닉스. 그래서 시계를 두세 달로 좀 짧게 보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범용 반도체가 지금 D램이나 낸드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물론 이제 P가
약간 좀 둔화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향 HBM3 납품 이제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확인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바로 뷰를 제가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8단은 아마 가을부터 충분히 납품이 될 것 같고요. 12단 같은 경우는 내년 초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있고, 최근에 보면 또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또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한테 좀 더 하방은 탄탄하고 뭔가 업사이드에 있는 그런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도 참 그동안 못 가던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슈퍼 엔고 엔화 가격이 자, 여러분 일본 여행 다니시던 분들 지금 생각하시면 이게 100엔당 850원 하다가요, 이게 거의 940원까지 찍었습니다. 순식간에. 이게 0.25% 금리 인상하고부터 딱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금융시장이 요동치니까 다시 좀 이제 굉장히 도비시한 발언을 했죠. 네, 일본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완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엔화가 다시 옛날 같은 이런 엔저 시대로 돌아가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일본하고 굉장히 경합도가 높은 것들이 대부분 이제 자동차 쪽이죠. 네, 자동차. 그리고 뭐 반도체, I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기가 MLCC라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 일본의 무라타나 TDK 같은 업체들하고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죠. 근데 사실 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반도체, 특히나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경합하는 국내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원재료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뭔가 경쟁은 유리해지지만 결국 일본 원재료를 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서 약간 상쇄되잖아요. 희석되죠. 근데 삼성전기는 MLCCO 원재료 파우더를 굉장히 많은 국산화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우더 국산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 쪽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주력을 하는 게 고해상도 카메라. 이게 이제 또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쪽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은 또 글라스 코어 기판, 유리기판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글라스 코어 기판인데, 이런 쪽에 또 이제 모멘텀이 있죠. 올 가을에 샘플 라인이 나오니까 이런 재료들이 있다. 오늘 사실 주가가 별로 시원찮아가지고 제가 되게 쫄리는데 그래도 제가 보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모리의 파운드리화, 참 요거를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용어이긴 한데요. 메모리가 파운드리화라는 건 굉장히 이상하죠. 기존의 메모리라는 거는 범용인데 요게 점점 주문용어로 바뀐다는 거죠. 자, ASSP나 ASIC은 사실 이게 파운드리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이거는 이제 범용 칩이고 이거는 주문용 칩인데, 자, 이 메모리의 파운드리화는 결국 AI 혁명의 산물이죠. AI 혁명 때문에 메모리의 파운드리가 필요해지는 거고, 그러면 프로세서, CPU나 GPU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언제 범용에서 주문용으로 바뀌었냐? 이거는 사실 모바일 혁명 때문이죠. 기억해 보시면 사실 CPU, GPU 같은 것들은 결국 PC 시대에 원래 범용, 딱 IBM이 스탠다드화해서 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용산 가서 조립하실 수가 있었던 게 결국은 이 범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모바일 혁명은 이 프로세서가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게 시스템 온 칩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TSMC라는 정말 희대의 엄청난 기업, 네. 대만을 대표하는 엄청난 기업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제 AI 혁명에서도 당연히 TSMC는 상당한 수혜를 누리고 있고 지금은 사실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선단 공정 플러스 어드밴스드 패키징,
요거를 이제 삼성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능성의 영역일 뿐이고, 결국 AI 혁명으로 메모리의 파운드리가 되는 게 결국 HBM이라는 아이템이 대표적인 거고요. 자, 요 이후는 의문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VFO라는 버티컬 팬아웃이라는 모바일용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구리 기둥을 해서, 이런 것들 예전에 제가 설명한 거 있으니까 이런 아이템들이 하나의 가능성 영역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트한 HBM 같은 것들이 또 HBM, 이건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도 레벨 3 자율주행차 쪽으로 HBM이 또 적용되려고 하죠. 대신에 좀 가볍게, 기존의 서버보다는 좀 가볍게 이제 가려고 하는 거고, 결국 메모리의 파운드리화가 이번 AI 혁명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우리한테 주도권이 더 강하게 온다 그러면 AI 혁명에서 우리가 수혜폭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진짜 선단 공정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삼성이 좀 해준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AI 혁명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 메모리 파운드리화를 주도하는 건 HBM을 잘하는 회사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M7이 다 찾아왔다. M7이라고 하면 우리 매그니피션트 7,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야기하는데, 자, 이 회사들이 다 AI용 ASIC을 설계를 해서 생산하려고 하는데, 메모리가 좀 더 이제 커스텀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커스텀 HBM을 SK 하이닉스한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엔지니어링 리소스가 필요하다. 자, 엔지니어링 리소스가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거를 다 맞춤화 해주려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자금하고 설비가 필요할 거고요. 당연히 R&D도 필요할 거고, R&D를 하려면 결국은 인력이 필요할 거고요. 파운드리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IP. 대답하신 분 똑똑하십니다. IP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TSMC가 한 2010년대 완전히 그냥 기술 혁신으로 점프업 할 때, 그때 진짜 IP들을 많이 사들였거든요. 사들이고 협력하고 그런 것들을 생태계를 쫙 펼쳐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했었는데, 자, 그거를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도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좀 힘을 싣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HBM4가 결국 우리 경쟁의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네, 두 회사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자, HBM4에서 뭐가 바뀌냐? 결국 이제 로직 다이죠. 이거는 뭐 다른 말로 베이스 다이라고도 합니다. HBM 있으면 밑에 요게 로직 다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위에다가 D램을 쌓는 구조죠. 이렇게 8개, 12개 다 그리면 너무 힘드니까 네, 대충 이렇게 해서 요 TSV로 연결하는, 요게 HBM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코어 다이라고 하죠. 요게 D램입니다. D램. 요거는 로직이에요.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기존에는 요거를 HBM3E까지는 다 메모리 회사들이 직접 다 했어요. 근데 HBM4부터는 굉장히 이게 파운드리로 가야 됩니다. 로직 다이가. 왜냐하면 로직 다이가 선단 공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SK 하이닉스는 HBM4 로직 다이를 7나노 핀패스를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5나노로 바뀌었고요. 누구한테 하냐? TSMC한테 합니다. 지금 삼성이 더 완전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HBM4를 4나노로 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4나노 핀패스 공정이겠죠? 요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삼성 파운드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 놀라운 거는 코어 다이인데, 코어 다이를 지금 둘 다 결정은 안 됐는데, 최근 나오는 보도는 삼성은 1B를 건너뛰고 1C로 바로 가겠다. 요거는 이제 10나노 초반대거든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는 1B 아니면 1C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안정적이고 앞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지금 뭔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더 좋은 걸 내놔야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로직 다이하고 코어 다이를 굉장히 좀 뭔가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무리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안 하면 경쟁 구도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팔아가지고 과연 이런 고스펙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냐?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지금 1C로 직행한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HBM3E에서 아무래도 좀 뒤처졌던 것들을 완전히 한 방에 뭔가 좀 바꿔보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이 이렇게 뭔가 속도를 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를 한번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아니죠? 네. 유진테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는 사실 오늘 날짜 8월 20일자인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어제 미국 시장 영향으로 반등하고 있는데 유진테크는 사실 조금 오늘 지지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많이 빠질 때도 유진테크가 그래도 좀 나름 견조했었거든요. 이 회사는 LPCVD라는 증착 장비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ALD 같은 장비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증착 공정에서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경쟁사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일본의 고쿠사이, 일렉 이런 회사들하고도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LPCVD 쪽으로 이제 잘하는데 요게 이제 1A에서 1B, 1C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자, 이 회사가 담당하는 공정 스텝 수가 늘어납니다. 공정 스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테크 마이그레이션에 상당히 수혜를 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C,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3D D램으로 또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 에피텍셜이라는 요 새로운 공정들이 또 많이 필요해지는데 여기를 또 하는 게 이 회사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칩을 수직으로 싸서 트랜지스터를 3D 구조로 하고 하면 수혜를 보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 777억. 럭키 7, 777이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67억이 나왔어요. 사실 1분기가 40억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지금 상반기가 예상을 깨고 지금 300억을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은요. 작년 실적은 매출 2,770억. 영업이익은 240억인데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그냥 2분기 영업이익이 넘어버렸고요. 그래서 현재 시총은 1조 1,600억 정도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전망치는요. 매출 3,400억. 영업이익은 원래 당초는 한 4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당연히 상향 조정해야겠죠. 근데 지금 상반기에만 300억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한 500억 이상으로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컨센서스들이 아직까지는 상향 조정이 아직까지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상향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자, 여기 골고루 납품하던 회사인데 작년에 삼성 쪽에 사실 좀 이렇게 많은 베팅을 했다가 삼성이 생각보다 투자가 많지 않으면서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또 이제 그게 반대로 지금 분위기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쪽으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유진테크가 수혜를 보는 구조.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총이 낮은 레벨은 아닌데 실적이 2분기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진테크는 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계속 주목해야 될 회사로 항상 말씀드렸었고요. 6월에도 제가 이 회사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항상 관심 깊게 보시고요. 그리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요. 그리고 상황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코멘트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좀 달라질 수 있죠. 네. 왜냐면 지난주에 엔비디아만 봐도 빅테크들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중심 잘 잡고 본인의 생각으로 투자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 더운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